한양 종로 한복판 수천 명의 백성이 모여든 그날 16살 소년 덕이는 황금갓을 쓴 채 가마에 올라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거지보다 못한 신세로 골목에서 굶어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임금님께 쌀 1000석을 바치는 조선 팔도 제1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수군거렸지요. 도대체 저 어린 소년이 무슨 재주로 무슨 비법으로 저런 부를 읽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그 덕이라는 소년이 보리쌀 단 한 줌으로 시작해서 천하의 부자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경상도 안동 땅 작은 마을에 덕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본래 양반 집안의 서얼 출신으로 비록 천대받는 신분이었으나 그를 아는 선비였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제법 넉넉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집안이 기울어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어도 자존심만큼은 꺾이지 않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신의 능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는 평범한 여인이었지요. 가난했지만 부모의 사랑만큼은 넉넉했던 덕이는 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어주며 품삯을 받고 밤이 되면 호롱불을 켜고 어린 덕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이는 그 소리를 따라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황금도 땅도 아니요. 바로 사람을 읽고 세상을 읽는 지혜라고. 그러니 글을 익히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라고 타이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과 들을 헤매며 나무를 캤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를, 여름에는 고사리와 도라지를, 가을에는 더덕과 도토리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을 이고 장터로 나가 팔면 겨우 몇 푼이 되었고 그 돈으로 쌀 한 대를 사오면 온 식구가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덕이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 산과 들을 다니며 나물 캐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풀이 약이 되는 것인지 어머니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덕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갑작스레 돌림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탓에 온 마을이 습기와 더위에 찌들어 있었고 그 틈을 타고 괴질이 번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옆마을에서 시작된 병이었는데 장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약을 구하려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약이 동났고 의원도 부족했습니다. 덕이의 부모도 그 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신 아버지는 저녁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니 밤새 열이 올라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덕이와 어머니는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식혀드리고 약초를 다려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다가 넷째 날 새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잠시 정신이 돌아오셔서 덕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꼭 성공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느라 밤낮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과 과로가 겹쳐 어머니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어머니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덕이를 불러 품 안에 안으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아버지 말씀 잊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겨우 13살이었던 덕이는 부모의 시신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덕이는 부모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고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겨우 염을 해주고 뒷산에 묻어주었을 뿐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내지 못한 채 덕이는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주일 동안 덕이는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초가삼간도 안 되는 움막이었는데 그나마 밀린 세금 때문에 관아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밀린 세금이 있었는데 관아에서는 부모가 죽었다고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내놓지 않으면 곤장을 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덕이는 집을 빼앗기고 몸 하나 뉘일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세상이라 아무도 덕이를 거두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고 어떤 이는 혹시 덕이도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마을을 떠나 장터로 길가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걸친 옷이라곤 낡아빠진 무명옷 한 벌뿐이었고 신발도 없어 맨발로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남이 버린 쌀뜨물이나 상한 나물뿌리가 전부였고 잠자리는 주막 처마 밑이나 절간 툇마루가 고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온몸이 흠뻑 젖었고 추운 날이면 떨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떠돌며 구걸하는 생활이 계속되자 덕이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장터를 지나다니며 덕이는 구걸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에 쌀 한 줌이나 떡 한 조각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지 새끼라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썩은 음식을 던져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덕이는 그런 모욕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 뒤편이나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부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꼭 살아남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덕이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다 빠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구걸하다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로 덕이를 건드리며 죽었냐고 물었지만 덕이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의지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덕이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다 빠진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려오고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두터운 옷을 껴입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쌓여갔고 덕이의 몸 위에도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온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다가 아무 느낌도 없어졌고 발가락도 얼어붙었습니다. 덕이는 이제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따뜻했던 집안의 모습이 호롱불 아래서 글을 배우던 밤의 기억이 어머니가 쓰어주시던 따뜻한 죽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새겨들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정말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덕이 곁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덕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덕이를 보고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얼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쌀이 손바닥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덕이의 손을 펴서 그 보리쌀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할멈도 가난해서 이것밖에 줄 게 없으니 이걸 받아서 죽이라도 쑤어 먹고 살아보거라.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 내 나이 또래에 죽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마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 어린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보리쌀을 받아 쥐었습니다. 한 줌도 채 안 되는 적은 양이었지만 그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이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꼭 살아야 한다. 이 보리쌀로 힘을 내서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눈길을 헤치고 사라져갔습니다. 덕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 안에 보리쌀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보리쌀 한 줌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쑤어 먹으면 하루 배를 채우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연명한들 내일은 또 굶어야 했습니다. 덕이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평생을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리쌀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리쌀을 살리고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덕이는 얼어붙은 몸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덕이는 비틀거리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덕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드디어 장터가 보였습니다. 장터에는 눈이 내렸는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쌀을 파는 곳, 포목을 파는 곳, 녹그릇을 파는 곳,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가게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떡을 파는 가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약재를 파는 곳에서는 쓴 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옷감을 파는 곳에서는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하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한참을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리쌀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보리쌀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구석에서 집신을 엮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손이 꽁꽁 얼어 집신을 엮는 속도가 무척 느렸고 배가 고픈지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엮어놓은 집신이 몇 켤레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집신보다는 솜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덕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보리쌀이 조금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집신 한 켤레를 주신다면 이 보리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보리쌀 한 줌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신 한 켤레는 쌀 한 대 정도의 값이었는데 덕이가 가진 보리쌀은 기껏해야 한 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사흘째 굶고 있었고 당장 배를 채울 것이 절실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막 엮은 집신 한 켤레를 덕이에게 건넸습니다. 덕이는 보리쌀을 노인에게 건네주고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신은 따뜻해 보였고 노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절을 하고는 보리쌀을 들고 죽을 쓸어 갔습니다. 저 멀리서 노인이 작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보리쌀을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이는 집신을 들고 다시 장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덕이는 한 아낙네가 맨발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아낙네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덕이는 아낙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맨발로 다니시냐고, 집신이 없으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아낙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집신이 낡아서 다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새 집신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급히 나무를 팔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맨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낙네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어서 자신이 나무를 팔아 약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신이 없어서 발이 이렇게 얼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남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어떻게든 시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덕이는 아낙네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을 병으로 여의었기에 그 심정을 잘 알았습니다. 덕이는 아낙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신을 드리겠으니 대신 나물 한 묶음만 주시겠냐고 했습니다.
안악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물 한 묶음은 시장에서 팔아봐야 몇 푼 안 되는데 집신 한 켤레는 그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악매는 처음에는 미안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덕이가 괜찮다고 어차피 자신은 집신이 필요 없으니 나물과 바꾸고 싶다고 하자 안악매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나물을 팔고 나면 집신값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악매는 고맙다며 지고 있던 나물 중에서 가장 싱싱한 한 묶음을 덕이에게 건넸습니다. 싱싱한 미나리와 냉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나물을 받아들고 다시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나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터 이곳저곳을 살피며 걸어갔습니다. 생선 가게, 옷감 가게, 떡 가게를 지나쳐 걸어가다가 큰 주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주막은 장터에서 가장 크고 손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주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가 손님들에게 내놓을 반찬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중년 여인으로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주모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은데 반찬이 떨어져 가니 어쩌면 좋으냐고. 싱싱한 나물이라도 있으면 무침을 만들 텐데 장터에 나물 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덕이는 이 기회다 싶어 주모에게 다가가 싱싱한 나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물을 드릴 테니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하룻밤 잘 곳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주모는 나물을 살펴보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손님들이 반찬 투정을 하던 참이었고 싱싱한 나물로 무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미나리와 냉이는 겨울철에 구하기 힘든 귀한 나물이었습니다. 주모는 덕이에게 뜨끈한 좁쌀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외양간 옆 작은 방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겨울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덕이는 며칠 만에 따뜻한 죽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과 발이 녹아내리고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보리쌀 한 줌이 집신이 되고 집신이 나물이 되고 나물이 죽과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그 가치는 몇 배로 불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이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을 계속 이어가면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이는 주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주막에서 심부름을 하며 일을 하겠으니 밥과 잠자리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주모는 한참을 덕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주막 일손이 부족했고 이 어린 소년이 영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 가져온 나물로 만든 무침이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주모는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겠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덕이는 그렇게 주막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손님들에게 술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큰 독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빗자루로 마당과 주망과 주막 안을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나르느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덕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주모는 덕이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일을 대충대충 하고 틈만 나면 빼먹으려 했지만 덕이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그릇을 바로바로 치우고 술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져다 놓고 손님들이 부르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아채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모는 덕이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것 외에도 가끔씩 푼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님이 많이 온 날에는 몇 푼씩 더 주며 수고했다 고 말했습니다.
덕이는 주막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막에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장사꾼도 있고 선비도 있고 관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온갖 신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많이 나는지, 어디서 무엇이 귀한지, 어떤 물건이 어느 곳에서 비싸게 팔리는지, 어떤 물건이 어디서 싸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덕이는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꾼 2명이 주막에 들어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장사꾼은 서쪽 바닷가 마을에서 왔고 다른 장사꾼은 동쪽 산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서쪽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소금이 지천인데 쌀이 귀해서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염전이 많아서 소금은 넘쳐나는데 농사지을 땅이 적어서 쌀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쪽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반대라고, 산골이라 쌀은 많이 나는데 소금이 귀해서 고생이 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간도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덕이는 그 대화를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서쪽에서는 소금이 싸고 동쪽에서는 소금이 비싸다는 것, 그 반대로 동쪽에서는 쌀이 싸고 서쪽에서는 쌀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금을 서쪽에서 사서 동쪽으로 가져가면 비싸게 팔 수 있고 쌀을 동쪽에서 사서 서쪽으로 가져가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덕이는 이런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읽고 세상을 읽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약재상이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산삼이 금값인데 깊은 산속에서는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그러나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한양까지 가져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썩히거나 헐값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산삼을 모아서 한양으로 가져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이는 이 이야기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돈을 모으면 산삼 장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덕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은자 5냥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주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주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모는 아쉬워하며 덕이에게 노자 돈으로 은자 몇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너는 영리하고 부지런하니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나중에 부자 되거든 이 주막에 꼭 다시 들르라고 했습니다. 덕이는 그 돈을 받아 깊이 절하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제 진짜 장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주모가 준 돈을 합치면 은자 7냥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덕이는 주막에서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동쪽 마을에서는 소금이 귀하고 서쪽 바닷가 마을에서는 소금이 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덕이는 서쪽 바닷가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쪽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나흘이 걸렸습니다. 덕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장사꾼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길로 가면 안전한지, 어느 주막이 좋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장사꾼들은 어린 소년이 혼자 장사를 하러 간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장사꾼은 길을 조심하라고 충고했고 어떤 장사꾼은 험한 고개를 넘을 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로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지게에 지고 날라다가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 더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짠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염전 주인을 찾아가 소금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염전 주인은 어린 소년이 소금을 산다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돈을 내밀자 흔쾌히 팔았습니다. 덕이는 가진 돈으로 소금을 샀습니다. 은자 7냥으로 지게 가득 소금을 샀습니다. 지게가 무거워 어깨가 짓눌렸지만 덕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시 동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동쪽 마을에 도착하자 소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쪽 마을 사람들은 소금이 귀해서 비싼 값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덕이가 질 좋은 소금을 가져왔다며 좋아했습니다. 덕이는 소금을 팔아 은자 15냥을 벌었습니다. 원래 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번 것입니다.
덕이는 소금을 팔아 2배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에는 동쪽 마을에서 흔한 곡식을 샀습니다. 쌀과 보리를 섞어서 지게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시 지게에 곡식을 지고 남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남쪽 마을은 산골이라 곡식이 귀했습니다. 산이 험하고 땅이 척박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팔아 또 2배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 장사를 할 때마다 돈이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지게 하나에 지고 다녔지만 석 달 뒤에는 지게 2를 지고 다녔고 반년 뒤에는 말 1마리를 사서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말을 사면서 덕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장사꾼이 된 것 같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말이 2마리가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수레를 끌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레에는 온갖 물건을 가득 실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고 온갖 귀한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덕이는 한양시장에 도착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비단, 일본에서 온 인, 유럽에서 온 유리그릇,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은 색깔이 너무 고와서 눈이 부셨고 은은 빛이 나서 아름다웠으며 유리그릇은 투명해서 신기했습니다. 덕이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값을 물어보고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한 필의 값이 얼마인지, 은 한 양의 값이 얼마인지, 유리그릇 하나의 값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구석에서 묘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그 안에 이상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갈색이기도 하고 검은색이기도 한 작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상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파는 사람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서역에서 온 향료라는 것인데 중국 상인에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서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본전도 못 건지고 그냥 버리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달째 시장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이제 포기하고 바다에 버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덕이는 그 향료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한번 맡으면 잊히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덕이는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문득 주막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양반집 부인네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중국에서 들여온 향을 피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 안에 향을 피워놓으면 냄새도 좋고 벌레도 쫓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향료를 모두 사겠으니 헐값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차피 버릴 물건이라 생각하고 덕이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원래 은자 100냥을 주고 샀다는 향료를 덕이는 은자 10냥에 샀습니다. 상인은 본전의 10분의 1도 못 건졌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며 팔았습니다. 덕이는 그 향료를 가지고 한양의 부잣집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양반 부인네들에게 이 향료를 태우면 방 안이 온통 좋은 향기로 가득 차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부인네들도 향료를 한번 태워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향기가 너무 좋았고 방 안이 온통 편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인네들은 앞다투어 향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료는 중국 궁궐에서도 쓰는 귀한 것이라고 소문이 났고 양반집 부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이는 헐값에 산 향료를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은자 100냥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10년을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덕이는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장사를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고 그것을 공급하는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이는 한양의 작은 점포를 열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작은 가게를 빌렸습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 서역의 향료, 남쪽 바다의 진주, 북쪽 산의 인삼, 온갖 귀한 물건들을 모아놓고 팔았습니다. 가게는 금세 소문이 나서 양반집 부인네들과 대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섰고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덕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귀한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어떤 물건을 구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건들을 구해다가 팔았습니다. 어떤 부인이 진주 목걸이를 찾으면 남쪽 바다까지 가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해왔고, 어떤 대감이 명주 비단을 찾으면 중국까지 가서 최고급 비단을 들여왔습니다. 손님들은 덕이의 가게에 가면 원하는 물건을 모두 구할 수 있다고 입소문을 냈습니다. 장사가 번창하자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양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큰 상단의 주인들이 덕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소년 주제에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장사를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단의 주인인 김대감이라는 자가 덕이를 해코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였고 관아의 관리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김대감은 덕이의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이 밀수품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하여 덕이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덕이의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밀수품이니 사지 말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덕이의 가게는 정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밀수품을 파는 곳이라고, 그런 물건을 사면 나중에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관리들이 덕이의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물건들을 압수하고 덕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관리들은 가게 안을 뒤지며 밀수품을 찾았습니다. 비단을 펼쳐보고 향료를 열어보고 진주를 확인했습니다. 덕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정식으로 세금을 낸 증명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덕이는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관아의 세금을 제대로 냈고 그 증명서를 잘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를 익혀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이는 관리들에게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증명서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의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할 수 없이 물러갔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함부로 덕이를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 상단에서 덕이가 파는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훨씬 싼 값에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감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라도 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원가보다 낮은 값에 팔아서라도 덕이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덕이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김대감의 상단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싼 곳에서 사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이의 가게는 한산해졌고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창고에는 팔지 못한 비단과 향료가 가득했습니다. 하루하루 적자가 쌓여갔고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덕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대감과 가격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이 있었고 손해를 보면서도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이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김대감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덕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싼 물건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대감의 상단에서 파는 물건은 값은 싸지만 질이 떨어졌습니다. 비단은 쉽게 해지고 향료는 향이 오래가지 않고 진주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이가 파는 물건은 질이 좋았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한 최상품이었습니다.
덕이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싼 값으로 경쟁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큰 현판을 걸었습니다. 조선팔도 최고의 명품만을 취급한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게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값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판 물건을 돌려주는 상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덕이의 가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인이 덕이의 가게에서 비단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비단이 너무 좋아서 감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산 비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질이 좋았습니다. 몇 번을 빨아도 색이 바래지 않았고 오래 입어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덕이의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값은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으니 결국은 싼 물건을 여러 번 사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양반집 부인네들은 다시 덕이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값이 비싸도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값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덕이는 알았습니다. 김대감의 상단은 값은 싸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싸다고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단은 금방 해지고 향료는 냄새가 금방 날아가고 진주는 빛이 바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했습니다. 다시 한번 덕이를 해치우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덕이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자객을 보내 덕이를 습격하게 했습니다. 어느 밤 덕이가 가게를 닫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나타났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빼들고 덕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이며 번뜩였고 자객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덕이는 무술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칼이 덕이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덕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칼이 덕이의 목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긴 창을 든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순식간에 자객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창이 바람을 가르며 휘둘러지고 자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자객들도 검을 휘둘렀지만 사내는 창으로 가볍게 막아내며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사내의 무술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창을 휘두르는 모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자객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은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자객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덕이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철수라고 했고 무술을 익힌 무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사찰에서 자라며 스님에게 무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덕이는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자신을 도와주었냐고 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 고아였는데 우연히 덕이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혼자 힘으로 성공한 덕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자객들이 나타나서 구해주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사찰에 맡겨져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덕이는 철수에게 고맙다며 자신의 곁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덕이는 든든한 호위무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덕이의 가게를 지키고 덕이가 밤길을 다닐 때 호위했습니다. 철수가 곁에 있자 덕이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대감이 무슨 짓을 하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자객들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관아의 권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감은 관아의 사또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덕이를 잡아들이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받고 덕이를 역적으로 몰아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역적이라는 죄명을 씌우면 증거가 없어도 잡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덕이의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덕이를 역적의 무리와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덕이를 결박하려 했습니다. 덕이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은 역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평범하게 장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덕이를 결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덕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서 사또는 덕이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화를 내며 곤장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덕이를 끌고 가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곤장이 등에 내려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덕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곤장 50대를 때리고도 덕이가 죄를 인정하지 않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덕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등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이는 눈을 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효도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어 죄송하다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악행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이는 감옥에서 신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고마서 열이 올랐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감옥 창살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철수가 몰래 감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증거를 찾고 있다고, 김대감의 악행을 밝혀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이의 가게 종업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서명을 받아 관아에 탄원서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덕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탄원서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철수는 조금만 더 버티라고 곧 구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수는 김대감의 집을 몰래 염탐했습니다. 밤중에 담을 넘어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서재에는 온갖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하나하나 뒤지며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김대감이 사또에게 뇌물을 바친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얼마를 언제 주었는지, 무슨 부탁을 했는지 모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덕이를 잡아들이라고 부탁한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장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양에 있는 암행어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때 암행어사가 한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철수가 가져온 장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또가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두었다는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관하로 출두했습니다. 사또는 암행어사가 나타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와 김대감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덕이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덕이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를 파직시키고 김대감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아기는 결국 응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자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환영했습니다. 덕이는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아났다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직하게, 더욱 성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물건을 정직한 값에 팔았고 종업원들에게는 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도 주었고 때로는 공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덕이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정직한 상인, 착한 상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덕이의 나이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인제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거느린 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에 지점을 두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중국과도 무역을 하고 일본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조선 팔도에 덕이의 이름을 모르는 상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자신도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덕이의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힘으로 거상이 되었고 백성들을 도우며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덕이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궁궐문을 지나고 넓은 마당을 건너 드디어 임금님을 뵙는 정각에 이르렀습니다. 덕이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덕이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덕이냐? 어떻게 그토록 큰 부를 이루었느냐고 하셨습니다. 덕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어 제때 공급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베풀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백성들을 돕는다니 기특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나라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오늘 궁궐에 온 기념으로 상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덕이에게 비단, 옷과 황금갓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팔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증을 주셨습니다. 덕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궁궐을 나온 덕이는 임금님께서 주신 비단 옷과 황금갓을 입고 쓰고 가마를 타고 한양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덕이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 어린 소년이 고아에서 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모두가 아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이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덕이를 보며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덕이처럼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덕이는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은 세월이 지나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덕이는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덕이입니다. 이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덕이는 무덤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북돋아주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올리며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덕이의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덕이는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학당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모셔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마을에 우물을 파고 다리를 놓고 길을 정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에게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덕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굶어 죽어가던 저를 도와준 할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보리쌀 한 줌이 이렇게 큰 선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놀라워했습니다. 덕이의 장사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을 넘어 중국, 일본, 심지어 남쪽 바다 너머 나라들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덕이의 손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왔고 조선의 좋은 물건들도 덕이를 통해 다른 나라로 팔려나갔습니다. 덕이는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번 돈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을 나누어 주었고 전염병이 돌면 약을 구해다가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화재가 나면 집을 다시 지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붙었고 곡식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곳곳에서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조정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자신이 가진 곡식을 모두 풀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쌀 1000석을 모두 내어놓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쌀을 급히 사들여 조선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사제를 털어 수천 명의 백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덕이를 다시 궁궐로 불러 칭찬하시며 상을 내리셨습니다. 덕이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는 조선 팔도 누구나 아는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여전히 겸손했고 착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했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덕이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이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덕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이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몇 년 전 눈 내리던 날 보리쌀 한 줌을 주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덕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아이구나. 그때 내가 준 보리쌀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하시며 덕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보리쌀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보리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덕이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좋은 방을 내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덕이의 효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이는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덕이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를 쌓고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 책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상인들이 덕이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조선의 상업이 발전하는데 덕이가 큰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또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미천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공하면 다시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덕이의 제자들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 각지에서 장사를 하며 덕이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덕이는 다시 그 눈 내리던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리쌀 한 줌을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 보리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덕이는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리쌀 한 줌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다. 세상 모든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자 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결국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어린아이들은 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덕이처럼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해도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덕이는 만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장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이는 또 다른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은 덕이가 어릴 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며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소년을 보자마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덕이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배고프냐고, 먹을 것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이는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 나이 때 똑같았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며 굶주렸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보리쌀 한 줌을 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보리쌀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전하려 한다. 너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이는 소년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소년도 자라서 훌륭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덕이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게 장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난한 소년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이렇게 덕이의 정신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보리쌀 한 줌의 은혜가 끝없이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덕이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덕이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덕이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긴 생애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조선의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덕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특별히 조문을 보내셨고 덕이를 의인으로 추서하셨습니다. 덕이의 장례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장례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이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보리쌀 한 줌으로 세상을 바꾼 분이다. 저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덕이의 무덤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덕이의 일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보리쌀 한 줌으로 시작해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었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가장 큰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덕이가 평생 실천한 철학이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리쌀 한 줌의 기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